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교가에서는 지금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건강 상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면 네네. 이 경제 쪽으로 가면은 유가가 이 뭐 네. 우리가 이게 오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을 의심케 하는 네, 맞습니다. 물보다 싼 정도가 아니라 돈을 바꿔 가져간다? 네, 뭐 그런 셈이죠. 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그 5월 인도분 시장 종가가 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였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돈을 줘야 구매자가 원유를 가져가 주겠다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데 어제 오전부터 이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가 이 배럴당 10달러가 무너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유가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추세는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로 이 5월 인도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6월 인도분에 대한 그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네네. 이 배럴당 2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을 열자마자 한 6.5달러까지 떨어지더니 11.57달러로 이 반토막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 이 유례없는 유가 급락의 이유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의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면서 이 산업 수요가 급감한 반면에 원유의 재고는 또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매자가 없다 보니까 그 유조선들이 지금 기름을 싣고 이 배를 돌아다니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알 수 없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름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 네,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자가 뭐 어떻게 한다. 전 세계 원유 20년 뒤면 뭐 다 사라져. 20년이 지난 지가 좀 많이 넘었죠. 한 40년 지났는데요 지금. 네네. 남아도네요. 몰라요. 좀 아무도 몰라. 보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실적 좋을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수출에 큰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 그 20일까지,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5%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업계는 어제 성윤모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서 수출 둔화 그리고 주문 취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대부분 수출이 줄었는데요. 네. 지난 3월은 0.2% 수출이 감소해서 나름 선방을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뭐 지난해보다 27%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는 지난해 2.7%가 감소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15%로 감소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각 나라가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수출 실적이 나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이 수출 기업을 포함해서 이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설문조사를 돌렸다고 하죠. 미래통합당이. 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 의원총회를 열긴 했는데 이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에 이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의원총회가 끝났었습니다. 네. 뭐 비대위원장을 뭐 누구로 할지 수준이 아니라 이 비대위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런 결정을 어디서 할지까지 결정을 못했었는데 여기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오늘 이 차기 당 지도 체제를 이 소속 의원들 그리고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수조사를 해서 단 한 표라도 많은 의견 쪽으로 의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아마 그 결과가 오늘 오전 10시쯤 이 최고위원회 이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문항은 두 가지인데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냐 네. 아니면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한 뒤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택이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벌써 이거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하고 네네. 우리나라하고 지금 방위 분담 문제 가지고 격차가 너무 커서 서로 간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까? 아니요, 거절했다라고 어제 스스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한국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으며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은 TV와 선박 같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부자 나라다라고 부르면서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방위비 협상에서 이 주한미군 감축은 쟁점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13% 정도 인상을 하고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잠정안의 의견을 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로써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이 4천 명에 이르는 이 주한미군 소속의 한국인 근로자들, 이분들의 무급 휴직 상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좀 생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쇼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 군속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일하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네네. 그 저희 고등학교 때 별명이 공산당인 친구가 있었어요. 아 별명이 공산당입니다. 왜 공산당이냐면 맨날 뭘 사달래 친구들한테. 그래서 왜 네 돈으로 사 먹어? 이러면 항상 다 나오는 대답이 야 너 돈 많잖아.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맨날 써야 됩니까? 트럼프는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러게요.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했는데 미국은 더 부자 나라죠. 네.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자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이 재판도 안 하고 이 국민이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을 챙겨갔다는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 맞게 판결문을 고치거나 법원 조직 비호를 위해서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지난해 3월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KBS가 이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에 해당 판사들에게 재판 수당이 지급됐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청구 결과를 받아보니 이들 8명의 판사들이 모두 재판 업무가 배제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적게는 220만 원에서 이 많게는 480만 원까지 재판 수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재판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네 그렇죠.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를 하면서 이 사법 연구 업무를 맡겼는데 이것을 이 재판 수당을 줄 수 있는 재판 지원 업무로 해석을 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묘하네요. 네, 재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판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재판 수당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KBS가 그러면 대체 이들이 어떤 연구 실적을 제출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연구 실적이요. 뺏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비교를 하자면 저희 PD들도 프로그램 하면은 진행비라는 게 나옵니다. 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프로그램 안 하면 이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네, 그럼요. 네. 당연한 얘기죠. 기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이 뉴스의 주인공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네. 몹쓸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름 셀럽이 됐는데 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의약품업체 종근당 회장의 이장한 회장의 장남 그 33살 이모 씨는 지난 2월에 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1이었는데 0.08이 면허 취소니까 이 상당한 만취였던 셈이죠. 네.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수준의 만취입니다. 이에 경찰이 이 이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었던 사실을 아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재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모 씨는 이전에도 한번 논란을 크게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거였냐면 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이 영상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SNS에 게재를 해버렸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트위터에 이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다라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 부친인 이장한 회장도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네. 지난 2017년 갑질 논란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운전기사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었는데 이 폭언과 갑질 때문에 운전기사 3명이 견디다 못해 회사를 나왔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결국 이장한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당시 딱 3분간 이 본인 할 말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 회사 측에서는 이 폭력과 이 폭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녹취록을 보면은 그냥 신호위반해서 가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네.
기가 막히네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네. 이 갑질 회장의 범죄자 아들이라. 그래요. 비슷한 뉴스인데 네. 한 10살 정도 더 어린 사람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정말 의아한 뉴스인데 이 강간의 폭행,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뉴스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범죄를 다 저지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4살 A 씨인데 지난 2018년 그 여자친구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추행을 하다가 거부를 하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했고요, 성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해 여자친구를 또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서 또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A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8이었는데 그런데 이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재판부가 어떤 성폭력이 당연하다, 성폭행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뭐 합의를 했고 그리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해서 집행유예를 잘 내렸다고 또 말했습니다. 깎아주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갑니다.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 show. 네, SBS 이제 이게 정치 쇼 2부는 코로나19 현재 상황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강양구 기자의 코로나19 스페셜 브리핑 시간. 오늘도 역시 강양구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량구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이제 네. 통용되는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양구 기자가 나오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그래도 제가 한때는 매일 나왔었잖아요. 그거보단 나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네.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딱 일주일 만에. 네, 분위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그 일일 확진자 숫자를 살펴보면은 18명, 8명, 13명, 9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10명을 중간에 놓고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최고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일일 확진자가 뭐 국내 발생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 포함해서 한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발생한 환자들의 대부분을 감염 경로를 방역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면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죠. 네, 거의 완벽하게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좀 고강도로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를 놓고서 지금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실제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네. 한편으로는 좀 한숨 돌리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지금 이런 좋은 숫자들은 네. 사실은 2주 3주 전에 한참 쪼였을 때 우리가. 한참 쪼였을 때 결과가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총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약간 이제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의 성적은 앞으로 2주 정도 후 그러니까 4월 5월 말에서 초에. 5월 초, 또 4월 말 5월 초에는 또 황금 연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의 결과는 5월 중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2주나 3주 후에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표지만 2주 혹은 3주 후에 또 만에 하나 또 유행이 갑자기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모두들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쪼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많이 쪼였어요. 아유, 뭐 지난 그 설 연휴 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몇 달째입니까? 굉장히 잘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냥 쪼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방역의 생활화를 최대한 실천을 하면서도 좀 일상생활을 조심스럽게 전개하는 방향을 지금 방역 당국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거치고 이번 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의 간호사가 아마도 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그 두 분이 부산에서 접촉하신 분들이 뭐 접촉자만 하더라도 이제 1,000명 넘는 숫자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의 생활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잘 실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계속 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손 씻기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해왔던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준다면 좀 일상생활을 복귀하면서도 감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한쪽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외국의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했던 뭐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이 나오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라든지 그러게요.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그 북동부 지역은 사실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하얼빈 같은 곳에서 미국에서 유입된 환자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역 당국의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네. 이제 이런 사례들이 또 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우리는 해내야 된다라는 거.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 그 정책 방향들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만 봐도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면 뭐 몇 배, 10배, 100배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못 참고 다 뛰어나와서 총 들고 시위하고 풀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추기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미국을 보면은 이게 미국이 아니라 미개국이라는 저도 그런 느낌 들었어요. 느낌이 든다. 제정신인가?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상황이 뭐 정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정점이라고 볼 수 없고 최소한 5월, 6월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후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들 이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집단 이 뭐라고 면역력 기르는 이런 거 시도한 나라들이 유럽 쪽에 몇 개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것과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항체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서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나왔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나 이제 미국의 주들이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복귀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체 검사를 실시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인구 집단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아서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인구 집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성급한 마음에 네덜란드에서도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센터 클레라 카운티 같은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항체의 비율이 한 3%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너무 적다 그거는.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치자들 90% 정도에서 항체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건 또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체는 보통 감염된 다음에 2주, 3주 후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의 결과는 2주, 3주 전이나 혹은 그 이전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아직 정점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유행에. 네네네. 뉴욕보다 좀 더 높더라고요.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항체 검사를 해봤자 실제로 그 감염자들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성급한 항체 검사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체 검사가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일단락에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확실하죠. 그거는. 확실하게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네, 더욱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유의미한 통계 집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항체 검사를 하면은 그게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았는지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유력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의 확진 환자 숫자가 뭐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10명 미만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인구 통계 집단을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항체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19 확진을 받지 않고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았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통계 결과는 유행의 정점을 찍고 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항체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면 대구 경북 같이 유행이 심하게 되고 나서 그 인구 집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신뢰가 높은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나 뭐 WHO나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한국에서도 좀 항체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뭐 제가 몇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어제 방역 당국에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은 근데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나왔다라는 거랑 네. 그 항체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그 왜 이제 그게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 중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비형 간염 백신이나 홍역 백신을 맞으면 네. 항체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항체는 거의 평생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평생 계속 가죠. 정기적으로 맞을 필요가 네, 없죠. 근데 시형 간염 같은 경우는 시형 간염 항체 검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시형 간염 바이러스를 알았는지 알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은 몸속에 시형 간염 항체가 있다고 해서 시형 간염 바이러스를 또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몸속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 기간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 독감 백신을 매년 맞잖아요.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네, 매년 맞고 그리고 또 6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그 백신을 맞은 다음에 몸속에 생긴 항체가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앓으면 분명히 항체는 생기는데 네. 그 항체가 재감염을 막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재감염을 막는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유효성을 가지고 재감염을 막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네,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바이러스를 알아서 항체가 몸속에 생겼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올 겨울에 다시 유행이 되었을 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샵 버튼 누르시고 1035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로 구경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댓글 달 수 있습니다. 이영미님께서 저희 남편이 방역으로 3주 동안 대전역에서 매일 새벽 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대전 지역 확진자 감소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주 보람차네요. 그런데 지금 방역 섣불리 마감했다가 다시 또 확진자가 증가되면 여태 고생한 게 도루묵이 된다면 유유했습니다. 네, 맞죠. 의료진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미국 관련해서도 제발 우리 좀 풀어달라고 하는 시위대들 앞을 막아선 사람들이 누구냐? 의료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군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라이플 M16 이런 거 들고 막 시위대들이 어마어마한 거구이 카우보이들이 막 달려서고 있는데 그 가냘픈 체구의 간호사가 마스크를 쓰고 팔짱 끼고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눈물이 막 날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뭉클해지면서. 그런데 또 이 트럼프라는 그 국가 지도자는 시위대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면서 네. 난 참 그런 어떻게 자 최정미님께서는 5월 가정의 달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요? 돌아오는 연휴에 휴가지 예약이 꽉 차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 소강이 아니라 박멸되면 놀러 갑시다라는 의견도 네, 좋고요. 이런 대목들이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 그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1,000명 이상이 되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계속해서 다 음성 판정이 나오는 게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한 명이 뭐 수십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우려해야 되죠. 그래요. 이런 의견 참 귀담아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8024님께서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줬으니까 재난기금이라도 빨리 집행하라고 꼭 얘기해달라고 방송에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피해 그렇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중증 환자에게만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구성원들에게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인공호흡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재난수당 혹은 재난기금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총선 전에는 그렇게 빨리 준다고 하더니 제가 어제 좀 그 답답해요, 약간. 오후에도 제가 운동하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라 그러죠. 헬스클럽에서 저를 담당하는 트레이너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공황장애 와가지고 몇 달 동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운동을 오래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재난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경제당국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뭐 구체적인 이제 시행이라던가 아니면 그 규모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 그리고 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비축해둘 여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때를 놓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오늘 비타민 음료 하나 받으실 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9305님께서 저희 신랑 회사는 박람회 개최하는 회사인데 직격탄이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1, 2, 3, 4 이제 다음 달까지 5월 모든 행사 취소한 상태입니다. 회사도 힘들고 신랑도 일 못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힘내라고 화이팅 해달라고. 요게 한 병 하나 두 병 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내드릴게요. 두 번 쏴주세요. 네. 바이러민 예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나눠 드십시오. 자, 요다음 나눌 얘기는 이겁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무용지물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지금 주춤하고 있거나 이 그래프들이 꺾이니까 야 이거 한 6개월 1년 동안 고생해서 백신 내봐자 그때가 되면 바이러스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돼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바이러스 변이 문제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릴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혹은 살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이는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에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은 이제 항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항체 생성률이 낮으면은 백신을 맞더라고 하더라도 몸속에 항체가 그렇게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직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애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올 겨울 2차 유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CDC 같은 곳에서도 올 겨울에 독감 유행이랑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겹치면은 큰 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행이 잡히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긴 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유전자의 한 75%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였거든요. 근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신기하게도 여름에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사라졌어요. 전 세계 한 8천 명 정도의 감염자를 낳고 한 치사율 한 9%, 10%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막 희생자를 낳으면서 전 세계를 휩쓸다가 갑자기 그냥 뚝 하고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걱정하던 재유행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형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그 2003년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패턴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거의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완전 다른 차원이죠. 전파력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 겨울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나 미국 방역 당국 등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긴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양구 제가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이 방역 당국의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대량 감염 사태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일어났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준비할 것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진짜. 그러니까 올 겨울에 5월 2차 유행이 왔을 때 혹시 대구 경북과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서울 수도권에서 생기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떤 공공병원들의 환자들을 일단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체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선제적인 조치라고 선제적인 생각을 조치죠. 해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 2차 유행에 대한 위기 의식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불안과 공포를 한 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는 것이 또 뉴노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쩔 수 맞습니다.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메르스 때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메르스 때 그 호되게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준비를 한 게 있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고 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연구 개발 준비했었죠. 그리고 또 그 응급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것들을 개선을 했었고요. 맞아요. 병원 내 감염을 최대한 그리고 막기 또 위해서. 음압병상 같은 것들을 확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준비한 것들이 지금 그대로 다 도움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준비할 때 기재부 이런 곳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깎았대요. 또 거기 역할이 있으니까. 네, 예산을 굉장히 많이 깎았고 심지어는 담당자가 이 방역 당국에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준비 다 해놨는데 바이러스 유행 안 오면 어쩔 거냐. 자, 어디 가나 이렇게 깎는 사람들이 저희 방송국에도 이렇게 깎는 사람들도 있고 또 쓰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있어야죠, 그분들은 그런 깎는 게 사람들. 일이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준비가 만약에 안 되었다면 최소한의 준비들을 한 것인데 그런 최소한의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방역 의 모습들을 보였던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들이 가까스로 잘 막아내면은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뭐 에크모 장비라든지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중환자실 인력을 확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또 막 대두가 될 텐데 그러면은 또 야, 이거 어쨌든 지나갔잖아. 또 다시 올지 안 올지 우리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2003년에 왔었고 2009년에 신종플루 왔었고 2015년에 메르스 왔었고 2020년 코로나19 오면 2025년이나 2030년에 어느 시점에는 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근데 잘 준비를 하면은 네.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아까 준비를 그때 했던 것들도 있고 안 했던 것들도 있다고 했는데 준비 안 했던 것 준비 안 했던 거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병 전담 병원. 지금 막 이제서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각 지역별로 감염병 전담 병원 같은 게 있었으면은 아마 환자들이 확 생겼을 때 훨씬 더 나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 체계 확충, 공공병원들 늘리는 일. 네. 그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그나마 않았거든요. 줄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오늘도 시간이 다 가버렸네. 하나만 짧게. 프랑스 그 수돗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이 해외 뉴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이거 목욕탕에서 감염자들이 생겨가지고 혹시 수영장 물이나 혹은 목욕탕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물을 통한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됐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목욕탕에서 그러면 왜 감염이 나오냐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목욕탕에서도 당연히 밀접한 접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목욕탕에서 의심해 보는 게 무엇이냐, 목욕탕에서 같이 쓰는 게 많잖아요. 헤어 드라이기. 그 헤어 드라이기도 그 꼭 쓰라고 한 용도에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네, 헤어 드라이기 머리만 말려야 되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보면은 여탕이든 남탕이든 나 참.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 엄청나게 상식을 많아요. 말이야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강창욱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5분 뉴스도 있으니까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이제 이게 정치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2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3변 시대였으나 오늘은 양변 시대.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보금자리를 새로 옮긴 것 같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사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까? 아니요, 전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컴백한 아이돌의 비참한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애를 잘못 만났다. 최근에 개업했는데 참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 사람들이 그래도 전문직 아니냐 그러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나는 사람을 보면 이 매출 주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또 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한 지 10년이 넘었고 개업한 지도 지금 10년 넘. 개업 10년 자체가 네, 이제 10년. 10년 동안. 왜냐면 이제 삼성에서 나오고 개업했으니까. 근데 10년 동안 최악의 불경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업이란 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구속된 형사 사건 아니면 민사 사건 같은 경우 한 달, 두 달 있다 한다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만나서 뭐 사건 뭐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좀. 상담 다 취소되고. 왜냐면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손님 온다고 그러면 마스크 쓰고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그럴 수 있죠. 한참 심할 때 그러니까 본인도. 서로. 그러니까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법원이 2월달, 3월달 사건 안 했어요. 아예 또 다 재판 네.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성공 보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항소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송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출연료를 올려주시나요? 다음 주부터. 이게뿐만 아니라 제 친한 친구 중에 가정의학과 개업하는 친구였거든요. 네네네. 한참 코로나 심할 때 병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죠. 뭐 하냐, 진짜. 나 오늘 환자 한 명 봤다. 그래서 왜냐면 안 의외로 가는 올해 거죠. 건강보험 상태가 좋을 거라는 의사님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험을 많이 안 써서. 네, 병원도 적게 가고 방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병이 적게 걸리고 그런 그래서 것도-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의료 비용으로 많이 썼지만 전체 버짓에서 보면 그럴 수도 오히려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이 괜찮은 하나 더 거예요. 얘기 드릴까요? 뭐야? 지금 기업들 실적도 안 좋잖아요. 네. 올 연말에 실적 발표하면 제일 좋을 때가 어디게? 글쎄요. 손해보험회사. 많이 남았겠군요. 네. 돈이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왜냐면 없으니까. 의료비가 안 나가면 실손보험 안 나가죠. 손해보험에서 실손보험 적자 많거든요. 그거 안 나가죠. 그리고 사람들 안 다녀. 하하. 안 다니면 자동차 사고가 안 나.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네, 정말로. 그럼 보험회사가 제일 마이너스 나는 데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게 안 나가니까. 진짜요. 그래서 그럼 그 진짜. 보험주 쪽으로 조금. 아니 원래 그래서 이제 또 아니, 이건 SBS, CNBC 쪽에 가서 할 방송을 진짜요? 여기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예전에 제가 삼성 있을 때 보면 그룹에서 마지막에 실적 좋을 때 보면 PS라고 나가요.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PS가 있고 PI가 있죠. 금융위기 때 제일 PS 많이 나갔던 데가 삼성 화재였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집에 있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보험 사고가 안 일어나는. 실제로 못하니까요. 올해 사고도 안 보세요 나고. 연말에.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후 두 분의 변호사에게도 또 큰 영향을 줬다는 소식감.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김준우 변호사한테 이 사건의 개요와 설명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사, 뭐 고위층이죠. 검사 중에서도 네. 나는 유착 의혹 사건. 어제 검찰이 고발인 조사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 사건을 고발한 민원연 김서준 교수를 아마 소환을 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프레임에 따라서 검언 유착 사건이냐 아니면 채널A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이냐 뭐 네이밍하기는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잘 네. 알려져 있다시피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가 이제 구속되어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한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검찰 최측근 검찰총장 최측근을 잘 안다. 그러면서 현재 알고 있는 비위 유력 인사의 비위를 알려주면 이후 수사 관계에서 굉장히 협조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특히 유시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던 이제 사건이고요. 채널A가 최초에 좀 반응을 격하게 하다가 나중에 취재 윤리 위반은 맞다라고 이제 방통위 가서도 자인을 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모 기자가 이제 셀링 포인트로 삼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가 누구냐 아니면 검사가 없는데 가공의 시나리오를 쓴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채널A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냐 아니면 이모 기자의 단독 드리블이냐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해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뭐 편집국장이든 취재국장이든 이 그 네. 데스킹이라고 부르는 그쵸. 데스크에 있는 위에 선에 보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사적으로 이거 우리 회사 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감으로 그냥 내가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기자 본인이 단독으로 한 건지 이런 것도 수사로 이제 해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특별히 또 우리 채널 A와 특수관계가 있는 김모 변호사님이 지금 방송을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난 양측에 다 특수관계하나? 아니 뭐라고 이 그래야 되지? 최측근이라고 목소리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밝혀진 보도도 있는 거 이름이 나온 것도 굉장히 많던데요. 뭐 기자가. 이거 우리가 기사가? 이거 첫 보도했을 때 첫 이거 보도는 나와서 우리가 이 아이템 했을 때 저는 그냥 모 검사장 그러는데 이재익 PD가 이름을 말해버렸어. 아 그랬나요? 근데 실제로 그 위에 어떤 언론들 실명이 나온 데가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뭐 이제 근데 정치쇼 열심히 들으시는 분 대충 누군지 뭐 짐작하실 찾아보세요. 거예요. 네네네. 자 그. 네, 근데 하여튼 저는 뭐 채널 A당도 속된 말로 아까 김준희 변호사님 얘기해서 가깝고 네. 이 검사장이랑도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사실 참 좀 제가 말하기 좀 그렇긴 해요. 왜냐 방송이란 건 사실 좀 약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그래도 그래서 방송 주간에 전문가시기도 개입될까 봐. 하니까 잘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모 검사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넘겨 짚었던 그 검사장은 아니다. 그 검사장과 채널의 이모 기자가 뭐 실제로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네. 있고 채널 A에서도 위에서 뭐 그건 뭐 일선 기자분도 잘 아실 건데 이런 건을 뭐 정치부장이나 뭐 사회부장이구나 사회부장이랑 보도부부장이 야 L 기자야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뻥 좀 튀겨가지고 해봐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나 하지 않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데스킹 과정.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렇게 해서 걸르든지 하지. 이거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채널의 엘모 기자의 단독 플레이를 알고 본다. 있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녹취록의 내용하고 네. 그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모 씨가 채널의 이모 기자한테 뭐 자꾸 이제 둘이 대화하는 거를 지모 씨가 녹음을 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녹취록,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모 기자가 녹취록을 가져온 거야. 아 이거 당신이 말하는 그 검사장하고 나하고 당신 건 때문에 이런 대화 내용을 했어. 그러면서 녹취 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을 보여줍니다. 네. 그걸 보고서는 이 지모 씨가 읽어요. 아 뭐 이런 내용이라 이거 원고라 뭐 Q1 어쩌고 저쩌고 다 원고 읽듯이 읽어요. 그걸 본인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 파일을 MBC에 갖다 줍니다. 네. 그래서 MBC가 그거를 상대로 첫 일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모 씨가 채널의 이모 기자한테 야 그러면 이 녹취록의 당사자가 내가 말하는 그 검사장인 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모 기자가 녹음 파일 하나 들려줘요. 검사장 목소리가 나오는. 그랬더니 네. 지모 씨가 내가 들어봤더니 MBC 스트레이트에서 내가 어저께 듣고 왔는데 그 검사장이 맞는 걸 목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네. 이 녹취록의 내용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녹취록을 만들고서 녹음을 하고 받아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 씨가 들었다는 녹음 파일에 그 검사장 음성이 나온다는 녹음 파일의 내용이 그 녹취록인지 아닌지는 지 씨도 말하지 않아요. MBC도 그 말을 하진 않아요. MBC 기자가 저 뉴스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그 녹음 파일에 목소리가 그 검사장 목소리 나왔던 그 녹음 파일이 녹취록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자가 다른 사건으로 그 검사장이랑 통화했을 때 녹음해 놓은 걸 수도 있고 네. MBC 본인도 그런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씨도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모 기자가 이렇게 쳐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윤석열 가장 최측근 검사장입니다. 이런 말은 이모 기자가 해요. 네. 그러면 이모 기자가 지금 H모 검사장과 H모 검사장은 여러 있습니다. 네, 그때 뭐 여러 H모 명 있죠. 검사장과 커넥션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발언을 한 건 맞고 그리고 통상 법조 출입을 했으니까 H 검사장과 이모 기자가 통화한 내역도 수사하면 내역은 있을 거예요. 통화 그렇죠. 내역은. 법조기자니까. 네. 근데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걸 딸 수 있겠냐? 그건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H 검사장을 이모 기자가 호가호위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이제 그럼 이모 기자가 자기 생각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제 MBC에서 검언 유착 그 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굉장히 그래서 시끄럽죠. 제가 그 다음 날 아마 그 다음 날 그날 첫 보도 나고 화요일 날 밤에 나오고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이 방송 했었어요. 그때 아마 손정민이랑 둘이 했을 텐데 네. 그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풀리방해를 이렇게 안 한다. 맞 기억납니다. 무슨 그 발언. 말진 아니겠구나. 검찰 출입 기자하고 담당 수사 담당도 아닌 사람이 검사가 만나가지고 무슨 풀리방 이렇게 하냐. 검사 피의자도 아니고. 할 거면은 감옥에 있는 이철재 바로 부르지. 바로 부르서 검사를 데려다 놓고 야
안 불면 너 끝이야 뭐 이렇게 하지. 그걸 누가 기자를 통해 근데 이렇게 요거는 하냐 했는데 잠깐만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MBC에서 이 보도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에 대한 문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모 씨가 녹음했다는 녹취록 전문이 나옵니다. 예? 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이죠. 네, 녹취록. 녹취록이 네. 지금 조선일보 네. 홈페이지 가면 네. 볼수 다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MBC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녹취록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MBC에서 추가 보도도 없습니다. 그게 좀 저는 네, 그렇죠. 원래 MBC에서 녹취록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원래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공개하겠다고 거랑 그랬어요. 줄줄 사탕으로 쭉쭉쭉 나와야 네.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공개를 안 해요 MBC에서. 지금은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들어가니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 수사를 하려면 MBC 가지고 있는 녹취록 원본을 검찰에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제출 안 하면 그다음에 압수수색이죠. 근데 네. 이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네, 특히 MBC. MBC에서 이 녹취록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는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조선일보가 전문을 공개한 그 녹취록이 내용이 맞다라고 그게 진짜 녹취록 원본 내용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네. 제가 봤을 땐 거기엔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어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처음에 이제 MBC 보도 나왔던 톤은 채널의 이모 기자가 어이 지 대표님 그때 지씨인지 몰랐겠지만 어이 대표님 내가 검찰에 누구누구랑 라인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그 제보자라는 사람이 계속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잖아요. 두 가지만 네, 포인트가 있으면 김준호 좋을 것 변호사님. 같아요. 네. 일단 이거 여기서 유시민 작가를 소환하려고 이모 기자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네네. 근데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 그 VIK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신라젠 투자할 때 거기서 강의 한 번 한 게 이제 연관성인데 그러게요. 그러면 그 강의를 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쭉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명천재 갑자기 2월 달에 이동재 기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철 대표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접촉을 한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뭐 신명이 내려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모 기자에게 영감을 줬을 개연성이 있다. 그 영감을 준 게 어떤 영감님일 수도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야, 이런 방송 역시 네, 묘한 사람이 추정이고 두 번째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네.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문자로 보고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상하게 제지를 해요. 그 과정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규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약간 스텝이 꼬인 거죠. 그래서 뭐 인권부에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정식 수사로 배당을 하겠다고 선거 하는데, 끝난 직후죠. 예. 그러면 오히려 자기의 최측근이 거론된 상황에서 규정대로 감찰본부장이 했는데 이름도 비슷합니다. H로 그러네요. 이렇게 거기도 해서. H네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에서 좀 석연치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공평무사하고 이제 한 점 의혹이 없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좀 헷갈렸다. 어떤 검찰총장의 리액션은 좀 아쉬운 점이 저도 있다. 그래 의아한데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의도라든지 혹시 심리는 뭐라고 보입니까? 수사 지시했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전하고 그 후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 총장의 얘기는 네. 감찰하고 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괴돼야 되는데 네. 아직 사실관계 파괴 안 됐다 이 문제거든요. 감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처음에 이게 터졌을 때 대검에서 채널 A하고 저 MBC 쪽에 니네 가진 거 다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MBC 쪽에 얘기하는 거는 저 그 녹취록 원본. 네. 그리고 채널 A 쪽에도 그 이모 기자 가지고 있다는 본인이 이제 보여줬던 녹취록. 네. 그다음에 본인이 그 지씨한테 들려줬다는 그 H 음성 검사장 파일. 음성 파일 이런 거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사. 그다음부터 놀리니까. 아니, 근데 논리니까. 그건 근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이 안 됐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제 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검지검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네. 속된 말로 윤 총장이니까 사이가 좋은 사람이 그렇죠. 아닙니다. 이번에 굳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면 굳이 파벌을 하죠. 반대파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중앙지검의 수사를 지켜보시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사에도 뭐 크게 나올 건 없을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묘하게 이제 시간을 끌었다는 아니, 의혹은 근데 자유로울 수 없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자 예, 보세요. 그 부분. 일각 그런 얘기예요. 야 누가 또 그런 얘기 2주면은 뭐 증거를 다 인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인멸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때 아니, 아니야. 지우면 그게 아니라 포렌식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김재현 변호사님. 그
인권부로 이제 지시를 했었어요 총장이. 네. 근데 인권부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고 감찰본부장은 일정한 강제 수사 그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 H모 검사장의 핸드폰에 어떤 내용이 있냐는 거거든요. 네. 요 사건뿐만 아니라 이게 유출되는데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분 핸드폰 경매 나오면 한 100억 이상 넘어가죠. 여기까지 하셔야 그러면은 돼요. 궁금증을 유발해야 속된 말로 되니까. 네. 속된 말로 그 H 검사장 핸드폰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얘기하자면 뭐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도 자유롭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쓰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많은 법조 계속하자. 기자들이 재밌는데, 수 이거? 있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 요건 사실 인물 얘기입니다. 열린 민주당에서 2번으로 이제 당선돼서 이제 곧 국회의원이 될 당선인이죠. 지금 최강욱 당선인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왜 재판이 열렸죠? 어저께요. 이제 재판 열린 건 뭐냐면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아들, 딸이 네.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 로스쿨이죠 아마 뭐 이제 뭐 로스쿨을 가는데 네. 그 최강욱 저 당선인이 변호사 시절에 있던 현 당선인 전 변호사. 전 당선인이 해외 로펌에 그 아들이 인턴을 하면서 네. 인턴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저 로스쿨 입시에 사용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허위 사문서예요. 네. 근데 이제 허위 사문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네. 허위 공문서는 처벌해도. 근데 네. 이제 그 로펌 명의로 문서를 만든 거니까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용은 네. 허위죠. 근데 로펌 명의니까 사문서잖아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죄가 네. 아예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기소는 뭐냐면 지금 업무 방해로 기소를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의전원 입시 로스쿨 입시에 방해를 했다. 이거는 거죠. 허위 문서로. 예. 근데 이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하나. 인턴 활동 했다고 그러면 문서 자체가 허위가 아니니까 그거는 뭐 그렇죠. 뒤에 것도 볼 거 시작부터. 없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 사문서가 작성이 됐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입시에 로스쿨 입시에 쓸라라는 거를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냥 선배 부인이 해달라니까 하나 해줬는지 어딨을 건데요? 아 우리 애들 로스쿨 보내려고 그래. 근데 그럼 잘 그 써줘. 나이에 그 이건지 친구한테 필요한 건 로스쿨 진학밖에 없지 않나요? 왜 뭐 굳이 어쨌든 두 인턴 개인데 다른 일단 최강욱 변호사 집에 입장 걸어놓으려고 할 것 같진 않고. 최강욱 변호사 입장은 어디 쓰는지 잘 몰랐고 실제로 저 로스쿨 그 로펌 나와서 인턴도 열심히 했다. 두 개입니다. 네.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니 당시에 로펌 직원들 중에서 이 아들 얼굴을 본 사람도 없다더라. 그러니까 인턴도 안 했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제일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게 이게 입시에 쓰이는 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최강욱 변호사가 정경심 교수한테 입시에 도움 되길 빕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증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김준현 변호사님 얘기 듣고 끝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 최강욱 변호사님 계시던 법무법인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1번 10명 이하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소위 금턴, 은턴 이거랑 상관없어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인터넷 이런 데는 아니라는 뭐 거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금수저들이 가고 싶어하고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김앤장 대학생 인턴입니다. 네.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여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학생이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로스쿨을 실제로.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크게 관여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인턴 왜 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로스쿨 가려고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러면 뭐 학생 그럼 며칠 날 나 재판 가는데 재판 참관 와뭐 해가지고 뭐 한번 리서치해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고 막 이런 그런 체계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중소기업 그 어떤 인턴이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히 허위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인턴 증명서의 기간이 예상하는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네. 실제가 약간 좀 뻥튀기 될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학생이 어디 뭐 지방에 두 군데 로스쿨 썼다가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강력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사실은 특혜는 그렇지 없었다. 않다. 이제 라는 거. 우리가 저는 입시해봤잖아요 수시. 네네. 또 본인 자녀분이 그러니까 정성 평가할 때는 이것저것 다 넣어요. 뭐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니까 있죠. 하나라도 더 하자는 건데 여러 개 법조의 이제 법조계 관행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추측이에요. 인턴 증명서가 허위일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김준호 변호사는 그건 이제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해도 어디까지가 어쨌든 인턴 활동인지가. 인턴 활동 소 있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활동을 했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 서초동에서 뭐 대형법을 중소품 다만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이거를 입시에 활용하라는 거를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알고 공모해서 줬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지금 거울이 고기 살 땐 도드람몰. 네, 이제 이게 정치 쇼 4월 20일 수요일 원래 3별 시대인데 양별 시대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김준우 변호사님만 드릴게요. 네. 앞서 그 최강욱 당선인 관련해서 이 뭐 인턴 허위 문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자 이거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걸로 당선 취소가 됩니까? 아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와서 날아가는 거는 국회법에서 그 패스트트랙 이번에 문제된 국회회의 방해죄나 공직선거법 이슈고 나머지는 사실 금고 이상. 그러니까 실형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유예. 예 이게 지금 실형 나올 그 집행유예 나올 그럴 거는 아니고 사실 솔직히 유죄가 나와도 벌금일 거라고 보여서 배지 이른바 배지가 날아갈 개연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이제 변호사님. 당연히 무죄는 주장하는데 최강욱 당선인이 어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민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면죄부 받았던 얘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무죄를 여론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본인도 알아요. 네. 다만 양형 같은 경우에 특히 정치인의 이 배지가 달려 양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마 어제 시민의 심판을 이미 대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죄부를 줬다는 의미까지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유무죄를 떠나서 양형에 있어서는 본인이 당선인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읽혀요. 그리고 본도 도움이 법조인이니까. 되든 스펙이든 안 되는 스펙이든 시민들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득을 예, 그 볼 것이 부분도 없다. 양형에 참작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 쇼 4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정치 쇼 수요일 4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 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이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태권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실장이면 뭐 워낙 여러 코너 여러 프로그램에서 뭐 종횡무진하시는 분이고 두 분이 저희 정치쇼에서 같이 한 자리 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이제 잘 우리 윤 모르겠지. 센터장님을 안지도 오래됐고 여러 번 같이 해가지고 저희는 어색하진 않은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성이 이야기 같아요.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도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이 민심 예측이 아니라 네. 사실은 흘러간 민심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하는 거 하도 많이 틀려서 이건 뭐 이제 필요도 없다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흐름은 상당히 여론조사 하셨던 거랑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과 선거 결과가 이제 비슷했고요. 네. 사실 이게 틀릴 가능성이 이제 많은 이유는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고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불일치 현상이 있기는 한 것인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 이번엔 대선급 투표율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이 있었고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는 집 전화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여론조사로 공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집 전화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선거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고 그래서 이번에는 휴대폰 조사를 할 수가 있게 제도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인 1 휴대폰 시대에 휴대폰 조사를 하게 되니까 배제되는 사람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 워낙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업계에서 이 집 전화 없이 네. 이 무선 전화 핸드폰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 집단이 네. 특정한 정치 성향을 띌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집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나 월세 등 이동이 잦지 않은 집을 자가의 좀 가능성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또 높은 거예요. 가능성이 많죠. 예.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집전화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외부 활동성이 큰 사람들, 그래서 집에 집전화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진보적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가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차이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정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을 보였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이 이제 약간 앞서게 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지난 4년 전 총선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그 논란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이게 실장님. 휴대폰을 하는 것도요. 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이 사람이 이 번호가 있는데 뭐 20대인지 30대인지 뭐 40대인지 알 게 뭡니까? 그렇죠. 물론 무작위로 우리가 걸리죠. 대륙에 가면은 저희 개인 정보가 다 있다고들 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사와서 쓸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 가지고 안심번호 제도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 통신사에서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 때 남성이다 여성이다까지를 주는데, 그럼 이 번호를 받아가지고 악용하면 안 되니까 네. 그 안심번호라는 거로 이제 무작위로 번호를 바꿔가지고 네네네네네. 여론조사에서 제공해서 그걸 이제 소팅할 수 있게 된 거죠. 빅데이터로만 빅데이터의 뭐 말하자면 자료로만 그런 비슷한 활용할 거죠. 수 있게 네, 네. 살짝 조작해 놓은 그런 번호, 안심번호. 윤 실장님, 그 보통 이 샤이보수 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샤이 진보는 없잖아요. 샤이 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란 말 훨씬 더 많이 말하자면은 주류냐 비주류냐예요. 예컨대 영남권에 가면은 샤의 진보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흔히들.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조금 주류가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주류가 보수 성향이다 보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약간 낮추려고 영남권의 한다. 샤이 진보가 오히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류냐 비주류냐의 문제로 보는 특히 게 맞아요. 지역적으로 다를 네.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항상 보수만 부끄러워해야 되지? 이건 보수 네. 지지자들은 다 부끄럼장인가? 그건 수준이 아니에요. 맞나? 네, 그건 아니고요. 하하. 근데 이 샤이가 이제 정확하게 이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진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영어 사전에서. 예, 뭐 부끄러워하는 뜻은 이제 1번이고 그 안에 가려진 또 있죠. 가려진 있는 당연히. 것인데 어. 이 샤이층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하게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샤이 현상이 나온 것이 정치적 결과로서 의미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왜 물어봤는데 내가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정치의 결과라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이랬죠. 이거 지금 조사 결과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샤이 지지층들이 응답을 잘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뒤지거나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방어용으로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이 돼 있어요. 일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제 이것을 자꾸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치의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 어떤 집권한 세력이 네. 그것이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비판이 많아요. 국정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미디어에서도 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임자가 나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샤이층들이 지금 반응을 안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게 샤이 되면 지지층 얘기를 또 들먹이면. 그러면 이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것은 어떤 이념 성향들이 완전히 고정적이다라고 하는 설에 입각한 얘기들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자체가 결과다. 네, 그때그때 변하는 샤이한 것이고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정치권에서 너무 샤이를 많이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단면적으로 잘라서 보면요 네. 샤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기간을 두고 보면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 샤이 논쟁을 엄청나게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여론조사 해보면 다 힐러리고 뒤에 상태로 나옵니다, 물어보면은 트럼프가. 아니 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네. 였는데 이게 샤이 민심이 폭발했다. 근데 이제 그 단면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것도 막판에 볼 때는 트럼프 지지층들이 드러난 현상이 있었고 이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지지자들이 별로 숨길 것도 없는 거죠. 드러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뭐 가장 중심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샤이 보수층이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샤이칭이 뭐 있어서 안 잡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 지난 대선 벌써 이번에 재선 네.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 4년 전 대선 보면서 이 샤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어 단어로 굳이 치면 프리텐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러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사실 이 생각했어요. 여론조사라는 샤이는 너무 로맨틱한 말이에요. 우리 애기 영어가 감성 시사하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샤이하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부끄럽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별로 안 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가정이죠. 도망가려는 민심하고 잡으려는 민심하고요. 표현이 좋으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야권이 선거 결과에서 좀 실제보다 더 나온 현상은 이제 과거부터 있는데 그것은 왜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선거 당일날 투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행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정부 여당을 내가 이번에 혼내줘야지. 또 회초리를 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야당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날만 도구로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야당들은 평소에 나오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선거 결과에서 득표율이 좀 높아진 현상이 원래 선거라고 하는 데는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샤이다. 그럼 선거 메커니즘 사실 그거 잘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이제 선거 제도의 문제와 겹쳐지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인가요? 그리고 이제 또 통합당이 84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2대1이잖아요. 근데 득표율 차이로 보면은 8% 정도예요. 전국에서 뭐 한 49대 41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 소선거구제랑 결합돼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고 이런 차이가. 네.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차이가 완전히 없진 않아요. 자, 8% 차이라고 하는 거는 여론조사의 차이보다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이로 볼 것이냐. 방금 윤희훈 센터장이 말한 이것은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지만 어느 쪽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이거를 다 차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그건 거죠. 샤건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집에서도 보면 그 엄마한테 열받으면 아빠랑 친한 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또 열받으면 괜히 엄마하고 사이 좋으면서 그럼 엄마 쪽에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나랑 가까운 느낌이지 오늘따라? 네. 그런데 그걸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계속 이렇구나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윤태권 실장님께서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이 정당 전체 지지율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 건건이 판판이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연동형 비례제 갑자기 하긴 어려우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으면은 의석수가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났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에서도 서로 위성 정당을 안 만들었다면 의석수는 약간 더 줄어들긴 하죠. 줄어든다는 게 어떤 쪽이? 아니 그러니까 그 민주당하고 그 통합당의 격차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것은 이제 소선거구제 단순 뭐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1, 2당의 실제 의석수의 격차는 크지 않다. 그 득표수의 차이는 크지 않더라도 의석수는 뭐 아주 많이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1등만 하는 사람 한 표만 앞서더라도 당선자가 되고 한 표 적으면은 낙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제도의 이제 한계죠.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뭐 이게 재미는 재미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재밌어. 벌써 재밌어요. 어제 그 공식 야구 연습 경기를 했어요. KBO에서 올해 시범 경기를 하면 연습 경기를 합니다. 5월 5일부터 시즌 개막인데 어제 참 제가 오랜만에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떤 팀 A, B란 두 팀이 있는데 득점과 실점의 이제 격차가 1점 차이예요. 평균적으로 5대 4예요. 그럼 이걸 100게임 정도 하면은 80승 대 80대 8승 2패 정도로 갈라지거든요. 5대 4, 5대 4 계속 가니까. 6대 4 정도가 아니라 5대 4 그 점수 비율대로 승패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아니죠. 8대 2 정도로 8승 나온다. 2패 정도로 가는 거죠. 사실 그 격차가 5대 4일 소선거구제가 뿐이지. 거의 그런 거죠. 시스템이에요. 예리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듣고 네, 보니 적절하네. 그러나요. 이걸 100% 그냥 연동형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결과는 5대 점수랑 똑같이 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49석, 41석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사실 오늘 그 다룰 이야기 되게 많은데 나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여론 분석 전문가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이제
이제 막 허울밖에 남지 않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면 제일 합리적일까요? 일단은 왜냐면 표가 낭비되잖아요. 저는 이번 같은 의지가. 경우에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한마디 정도만 초반에 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위성 정당인지 뭐 이것이 원래 독립된 정당인지 여부는 실질로 판단하겠다라고 정도만 했으면 정당들이 겁이 나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게 되면서 정당들이 다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그런 편법을 하지 못하도록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러니까 보수 조건에 이제 다른 의미의 보수. 규제주의적으로 고치는 가는 거. 거죠. 네, 지금 그리고 현재도를. 실제 현관에서는 이거 지금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저는 이제 상당히 반대하는 편이고요. 아, 한국처럼 정치 영역이 획일적이고 소수자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비례대표들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온 측면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까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축소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거기에 정치권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하는 것 그것은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유태구 시장님은 네, 어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수 진영이 뭔가 사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잘 먹히고 네. 진보 진영이 뭔가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잘 먹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IMF 직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뭐 구조개혁 같은 게 가능했었던 것이고 김영삼 정부 때 그 과거사 청산 같은 게 이제 네, 힘을 네, 받았던 게 그런 이유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우리가 당해보니까 알겠다. 좀 고치자. 그 여권을 향해서는 압박이 가능하잖아요. 원래 당신들이 하자고 했던 이야기잖아. 라는 이제 기회일 것이다. 이게 조금만 지나가면요. 자기 지역에서만 이기면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개혁이 잘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 얘기 이어서 한번 그 지역주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참패를 하긴 했지만 특정 지역 뭐 사실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경상도 지역에서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색이 짙어졌어요. 예전에 좀 섞였는데 이제는 완전 빨강 파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역주의로 회귀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좀 저는 약간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기사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의석수랑만 가지고 본다면 줄어든 것이 맞죠. 이제 만약에 그 주류 지역 정당이 이제 보수 정당인데 진보 정당이 의석수가 줄어든 건 맞아요. 지난번보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유권자들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인데 실제 그 자세히 보게 되면 득표수는 결코 줄지 않았어요. PK 지역 같은 경우에 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미 다양성에 대해서 수용도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보다 그 결과로서 의석수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실제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에게 다양한 정당에게 표를 던진 것은 이전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지역주의 회귀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역주의 회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정당에서 이런 정치적 선거로 뭐 심판인 이런 선거로만 가지 않고 어떤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정책 선거를 했다면 실제 이거보다 다양성은 더 커질 수 있었다고 봐요. 그 PK 지역 등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주의 회귀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고요.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대한민국 주류 정치 위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잃어버렸다가 다시 10년 동안 그걸 누렸어요. 네. 그런데 처참하게 그것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주류 위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 소외감이 어떤 이제 굉장히 뭐 좀 이런 방어적인 강한 방어적인 분노로 느낌이죠. 표출이 된 측면이 이번에 이제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과거로 단순한 회귀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분석할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 이러고 정서가 변화되면 저는 뭐 또 다양성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그 소외감, 박탈감이 분노로 굉장히 극대화돼서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기도 그래서 했고요. 이런 정서가 있는 네. 거죠. 대구 경북에서는 고생을 우리가 했는데 왜 정부가 가시를 가져가지? 이런 것들도 억울한 있는 심정. 것이고. 제가 총선 바로 다음 날 어느 이제 신문사 한겨레 신문이 이제 좌담회 평가 좌담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인천하고 부산을 비교해봤을 때 네네. 인천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네.
부산은 통합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근데 그 실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거의 이제 부산에서도 민주당 계열이 40% 이상을 딴 데가 거의 한 8, 90%가 되고 인천에서는 통합당 계열이 40% 이상을 딴 데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결과는 싹싹 넘어갔다. 거의 52대 48 정도의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인천 지역주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경쟁 지역화가 됐다. 물론 이번에는 TK하고 호남은 이제 경쟁 지역이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만은 근데도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한 20년, 10년 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지역 감정이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쓰잖아요. 그때는 막 90대 10 막 그랬어요. 아니 그러고 좀 적대적인 게 있었거든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서로 상호 혐오감 같은 것도 네, 있었고 네, 네. 이제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것은 남아 있지만은 그런 흔히 말하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역적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미디어와 정치권에서 그 과도하게 그것을 아직까지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지역주의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철퇴를 맞아야 될 일이라고 옳지 생각합니다. 않는 예. 방식이라고. 이 와중에 지금 그 우리 이재기 정치쇼 게시판으로 이 샤이 보수들의 고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747님 번호 좋네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샤이 보수입니다. 네. 제가 보수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라고 몰아붙여서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등등 고백들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건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존재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이 총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이 주류 자체가 유권자 주류겠죠. 완전히 뒤바뀌었다. 새로운 뉴노멀 형성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게 나오고. 방금 4747님이 말씀해 주신 거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난 진보야 그 빨갱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 나 보수야 그럼 태극기구만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주류와 전반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번 투표 선거 결과만 보면은 정말로 그러한 게 보이죠. 세대적으로는 3, 40대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다음 20대, 50대는 3, 40대보다는 덜하지만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통합당은 60대 중반 이상에서부터 지지를 가지고 가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영남권이 포위되는 형국이고 이게 보수가 강했을 때를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네. 2008년 총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호남 플러스 알파 그걸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게 이번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 때 단면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와 이거 줄이 교체된 것 같다. 이제 완전히 끝이 난데 사실 2004년에도 153석 열린우리당 땄을 때도 그 말 했었어요. 이제 386이 이제 주류가 386이 그때 30대죠. 그리고 그 당시에 50년대생들도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영향력이 있고 해서 이쪽이 이제 완전히 주류가 됐고 그 보수는 이제 그런 차떼기 부분들 이걸로 기억납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네. 끝났다. 네, 네, 이제 네, 네. 20년 동안 간다라고 했는데 그 3년 갔어요. 3년. 네, 그다음부터 3년 바로 갔고 바뀌었죠. 또 2008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으로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시장 보수,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 이제는 이제 한미주의 이 보수도 옛날식의 이 꼴통 보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보수다. 이제는 이거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2012년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압도적 우위가 한 3년 갔어요. 2011년에 뭐 박원순, 안철수 이런 사람 나오면서 압도적 우위는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 아는 거예요, 실은. 알겠습니다. 그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면 다음 질문을 네.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이대로 쇠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기사회생하느냐. 지금 논의 중인 비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뭐 비대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비대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가 논의 중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당권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보여요. 뭐 격차가 또 득표수로 하면 크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 탄핵이라든가 촛불, 그다음에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어쨌든 인식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을 보수 정당이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또 후퇴되면서 나타난 현상의 총체가 이번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제 미래통합당이 지도부의 얼굴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네. 예, 그 다음에 뭐 비대위를 어떻게 하냐 이것은 해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북한과의 변화, 국민들의 그 다음에 어떤 경제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처럼 이제 비대위냐 뭐냐 아니면 방법론 가지고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로 해결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속보가 들어왔네요. 통합당에서는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로 가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네. 제가 볼 때요 통합당이 너무 걱정하지도 말아도 될 것이 100석 이상을 국민들이 줬고 41%라는 지지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결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 말만 따르면요 지지율 한 5% 찝니다. 갑자기 그 두 가지만. 그 뭡니까? 5.18 폄하하고요. 세월호 이야기 그것만 안 하면요. 뭘 비교만 잘하는 안 게 해도. 아니라 그 두 가지만 안 하면 한 5%는 뜰 겁니다. 야 이게 윤태곤 비대위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듣고 있 여의도에서 듣고 있나? Do you hear 여의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이희선님께서 저는 제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개혁은 두려워하고 또 지난날 보수 쪽에 실망해서 현대는 반대하고 있다면 저는 샤이 보수인가요? 뭔가요?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딱히 정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흔들리는 편이라서요,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또 활짝 웃는 얼굴로 저 잭디 EJ PD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